Thinking Bridge Times라고 제가 Throughput Constraint Times라는 그 제목을 또 좀 바꿨습니다. 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답했다기보다도 뭐 어떤 떠오르는 책상 또는 생각 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2024년 7월 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징성 있는 그 싱킹 브릿지라고 제가 한 것은 원래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벌써 한 1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운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세 개의 축이 있다. 그것이 스루풋과 그 I, 주로 인벤토리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고, T는 이제 스루풋이라고 그러고요. O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즈라고 운영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제가 기업 분석을 그 스루풋 회계 쪽으로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글도 올리고 뭐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대세가 또 유튜브를 해서 좀 해보면서 유튜브 방송 올린 것을 다 이 블로그에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구독도 좀 꽤 해주시고 그러고 있는 편이라서 블로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하고 있는데, 제목을 블로그 이 제목으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싱킹 브릿지, 거기에다가 타임즈라고만 이름을 더 붙였습니다. 하나의 이 다리를 상징하는 게 되겠어요.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뭐 사실 과학 철학 칼 포포옹의 철학책을 읽으면서 느낌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집한 내용은 싱킹 브릿지 제목을 바꾼 거에 어울리기나 하는 듯이 좀 느낌이 와가지고 장문의 기고문을 제가 요약할 능력이 없어서 많은 뭐 생략한 것도 있지만은 많이 그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좀 5장이나 됩니다. 이것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농림중금 한자를 가져왔고요. 함께 제2의 농협도 붕괴한다. 농림중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농협중앙회로 인식이 되고 제2의 농협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2의 농협은 Japan Agriculture 농업 이거의 약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지역 농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중금과 함께 제2의 농협도 붕괴한다. 결론을 제목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 가즈히토 연구주간이 한 건데 나이도 좀 꽤 들었습니다. 55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다 읽어가면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필요하시면은 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는데요. 농림중금은 전국의 농협이 모은 60조 엔 초과의 자금을 보관해 매년 3천억 엔의 정도의 운영이익을 환원하고 있다. 이것들이 축소 소멸해 가면 농협은 도산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를 결론 같은 거를 먼저 소개를 하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제가 먼저 가져왔는데요. 이번 적자의 근원은 농가나 농협의 탈농업화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 농업이 좀 축소되고 있죠. 농정은 농협, 농림적 의원이라고 표현한 게 재밌습니다. 농수성, 농업, 그다음에 수산업 성이겠죠. 우리로 치면은 농림축산, 뭐죠? 수산본가? 그렇게 돼 있죠.
이번에 그 돼지고기 가지고 여성 장관이신데 농가나 농협에 탈농업화가 있다. 그래서 농정은 농협과 농림적 의원, 농수성의 3자 연합체에서 실시되어 왔다. 나는 농협의 대죄라는 저서에서 이를 농정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이는 매우 강력한 이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농협은 다수의 농민표를 취합해 농림적 의원을 당선시키고 농림적 의원은 정치력을 동원해 농수성의 높은 쌀 가격과 이 고미가를 제가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농산물 관세 유지, 농업예산 획득을 하게 했으며 농협은 감반이라고 했는데 감산 반대, 고미가 등으로 유지한 영세 농가의 경업 수입을 예금으로 활용해 일본 2위의 메가뱅크로 발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인 영세 농가는 인용하고 또 고령화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농지는 전업농으로 집약되어 생산성이 향상되게 해야 한다. 본래 농업진흥을 위한 조직이었던 제2의 농협의 약화가 농업의 회생으로 이어지다니 아이러니하다. 지금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간단하게 자본 증강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제2의 농협으로부터 각 지방의 지방 농협으로부터 지방 농협이라고 그럴게요. 1조 2천억 원의 자본 증강을 받는다고 공표했다. 그러면은 일반 도시민이 사는 사람들은 왜 쉽게 거액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 역사적인 거를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A 농협이 가진 정치력과 자금력의 뿌리라고 해서 옛날 이 전쟁 전시 전에 농회와 산업조합이라는 두 개의 조직이 있었고 농회는 그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산업조합은 일반 농민들을 위한 거로 뭐 이렇게 있고 농회의 정치활동 중 으뜸은 쌀값 인상을 위한 관세 도입,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TPP 등 무역 자유화 협상에서는 반대를 당연히 했다는 얘기고 산업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 비료, 생활자재 등을 구입하는 구매사업,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사업, 농가에 대한 융자 등 현재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 제2A 전농개통과 신용사업, 제2A 뱅크, 농림중공 개통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글을 장문의 그 기고문을 읽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농협, 수협, 축협은 정말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고시 출신으로서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다행히 제 동창 중에 농협의 고위직으로 퇴직한 동창이 있어요. 그 친구를 또 마침 내일 만나게 돼 있는데 한번 좀 대화 주제로 한번 좀 쇠주 한잔 하면서 야 일본 글에서 그런 걸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 그 농협제도는 거의 이걸 읽다 보니까 아마 일본 거 많이 베껴다가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장문의 기고문을 읽어볼수록 대한민국의 농협은 어떨지 매우 궁금해진다. 농협중앙회가 있고 지방농협이 있다. 농협은행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알고 있다. 농협이 지방자치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월 2일 날 제가 그 슬프 콘센트럴 타임즈 방송에서도 지방자치제 해체를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을 거 아니냐. 여기에서는 세 군데의 이익공동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이 카르텔이라고 지금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협이 의외로 지방자치제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이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가 있지 않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쇼와 공황을 계기로 전 농가가 가입을 하게 했다. 이런 제목. 그리고 지원한 것은 쌀 지포와 비료 판매였다. 그리고 이때 그 쌀 상인과 비료 상인들은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금융기관으로 탄생한 농림중금 이런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GHQ가 나오네요. 이 패전 후에 미국 제너럴 헤드쿼터죠. 이 일본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미군 군정 사령부죠. 완전 해체 목표 농협 생존 이유라는 제목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협동조합이란 데가 신용협동조합이 아닐 바에야 금융업을 하는 그런 조합은 없으니까 그 연합 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통제단체인 농업회는 완전히 해체하고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농민들의 자율적인 그런 농협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간을 가지고 일본을 그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시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름만 간판만 갈아달라는 꼴이 그쳤다. 요게 이제 또 문제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종합농협령이 그래서 탄생해가지고 미국의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농협에만 허용된 준조합원이 있는데 농민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 농민이 사는 지역 주민도 거기에 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대출 뭐 이런 것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 자금 운영에 대박을 터뜨렸다. 그 다음에 예금으로 돌아선 비싼 쌀값 이렇게 또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비싼 쌀 대금은 제2뱅크에 다시 예금이 되고 또 농림중금은 높은 비료값을 보장받는 비료산업에 또 대출해주고 이러면서 돈들을 벌어갔다 이거죠. 농업의 비효율화와 축소가 진행된 이유 일본의 그 농민들도 보더라도 영세 경험농가가 쌀 산업에 체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업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부업 74%가 부업 농가고 주업 농가는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 고령화로 그 영세 농민들이 돌아가시면은 어떡할 거냐 그게 고민인데 그때는 뭐 기업형 그 농업회사 농업법인들도 많이 이미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저기 일본도 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평지들이 많이 그 산업단지들이 필요하고 또 사람도 늘어나니까 집가급 등에 따른 택지 등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 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2뱅크에 예치되면서 돈이 또 옥수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농협 생산액을 넘어 확대된 제2의 은행의 예금. 그래서 현재 준조합원의 634만 명, 634만 명으로 농가조합원의 1.6배 이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2뱅크 전체에서 농업에 대한 대출은 예금 총액의 1% 정도의 지금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농업 적자 금융사업으로 메꿔왔다. 그래서 현재 JA뱅크의 예금량은 109조 엔에 이른다. 이번 적자 계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자산 운영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적자 개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자산 운영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 제가 그 두 번 중복해서 복사해서 가져왔네요. 이 금융 사업에서는 흑자를 냈는데 그 농업 관련 사업은 다 적자다 이거죠. 그래서 금융 사업으로부터 보충을 해왔는데 이게 그 적자 폭이 커져가지고 더 그 못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제2 농협이 비료로 80%, 농약이나 농기계로 60%의 압도적인 판매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데 대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경운기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용 트랙터 뭐 이런 거를 하지만은 아마 그거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떤 유통 경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 또 좀 융자도 받고 뭐 이런 등등을 만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농협이 좀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농촌에 가보면은 그 농기구 그 수리소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 고향의 장제업자, 그 장례업자 가게를 접었다. 주민들이 장례를 치르려면 제2농협에 부탁할 수밖에 현재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협, 그거를 제가 또 그 지방자치제하고 연결해서 또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농협이 필요한 곳은 계속 가야 되겠지만은 자관 그 뭔가 일본 중금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취지의 그 기고문인 것 같습니다. 정일선 회장 인리 배터리 공장서 몸북과 잘난 바로 외쳤다. 유희석 기자 뉴시스.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좀 친숙해지려고 인도네시아 말까지 배워가지고 이게 대통령이죠 현재. 현대차그룹 LG와 합작해 인리 배터리 공장 준공, 인도네시아 배터리 전기차 일괄 생산체제 구축, 비용 절감 등 경쟁력 강화 코나 EV 현지 양산, 정의선 세기를 개척하자 강조, 충전 정비 서비스도 강화한다. 그래서 원자재 배터리 전기차 충전 재활용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확실히 구축을 한다. 그래서 그 배터리 합작 공장의 이름은 HLI 그린파워고 2분기부터 지금 어떤 이냐면은 중국의 그 리튬 뭐 이런 전지가 아니고 더 오래가는 NCMA 니켈 코바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이름은 HMMI인데 17일부터 셀 216개로 구성된 배터리 모듈을 장착해 첫 소형 전기차인 코나 EV를 양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차인 것 같아요. 코나 일렉트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서 이제 판민진 베트남 총리 그 대통령하고 이제 말하자면 회담하는 것도 소개를 했고 하는데 오늘은 그 하는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이렇게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제목을 써져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장 제2차관이 한 얘기예요. 이 말은 한국 장차관이 한 말 아닌가? 그러면은 이 총리가 하는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라 그러면 군사적으로 잘못 얘기하면 또 누가 또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민서영 기자가 조선 비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과 베트남의 관광문화 협력을 위한 그런 포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롯데 호텔에서 뭐 열렸다는 모양입니다. 차관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관광문화협력 요거 잘 돼야 되겠죠. 최근에 베트남에 가면은
이제 가격도 비싸고, 뭐, 어떤 여유 있는 애들은 겨울에 한 보름살이 정도 베트남에 가면은 한 100만 원 정도면 한 달 충분히 살고 온다. 그 정도면 가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그거 갈 시간이나 여유도 저 같은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창근 주한 베트남 관광대사가 그 정보 및 인프라 연계에 대한 연구와 국제전자결제 프로젝트인 투어리즘 페이 사업 등을 소개했고, 그 찐 총리, 찡이라고도 발음하는 모양인데, 특별 제품 고품질 서비스 간편 절차 경쟁 뭐냐? 경쟁 가격이네요. 깨끗한 위생 환경, 안전하고 친절한 친근한 잊어버렸네. 저건 그런 목표, 목적 이런 거겠죠. 방침하에 베트남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를 위한 조치를 우리 베트남이 할 테니까 베트남도 계속해서 많이 놀러와 달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좋죠. 뭐 그렇게 모르죠. 이 치안이라든지 그런 게 안전하다면은 겨울에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서 쉬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저 북쪽으로 가서 쉴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북쪽으로 지금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몽골까지도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말고 그냥 조금만 더 옮기면 될 텐데 그런 날이 올래는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여름에 이 만주 저는 어디에요 헐빈을 한번 좀 꼭 가보고 싶은데 옛날 우리 부친께서 그 하얼빈에서 좀 왕년에 거기서 좀 먹고 살라고 식민지원으로서 적박불이 흐는 땅이라 그래서 유혹을 당해가지고 옮겼었대 그러는데 또 뭐 거기서 결혼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얼빈에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중국 경제 5% 성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 상상을 초월한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만한 이유. 자, 제목들 잘 써. 좀 약간 과장법이 많아요. 일본 뉴스는. 아사카 유타카 경제평론가 중국 경제의 현주소 이래가지고 시진핑이 1월 달에 중국 공산당 강북 양성학교인 중앙당교 주최 금융연구회에서 중국은 서양 금융 모델과 본질적으로 다른 중국 특색의 금융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고 베이징의 오피스 시장 공식률은 22% 1분기에 2018년에 약 3배에 해당하고 상하이의 다홍차오나 베이테이탕 같은 사무실이 모이는 지역에서도 공식률이 50%나 되는 빌딩이 있다. 불 꺼진 빌딩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좀 경기 부진 침체의 어떤 하나의 신호일 수 있겠죠. 물류창고 공실률도 급상하고 있다.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물류창고 임대료나 인하 경쟁이 있는데 인하 경쟁을 하면 뭐하냐 이게 경제 유통이 없는데 물류가 들어올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고 양로원의 폭발적인 퇴거부입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지방에 노인들이 사시고 자식들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양로원 비용을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일자리가 없었고 그다음에 돈을 못 버니까는 양로원비를 못 내니까 다시 그냥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가 살던 데서 살아야 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엉성한 추계임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한 경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양로원 이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노인들
사진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 상하구로 셔터거리로 상하구로라는 데가 엄청 번화가였는데 이게 문 닫힌 셔터거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액 소비 부진 별점도 문 닫는다. 미슐랭 뭐 이런 거 별 달린 레스토랑도 폐점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티아고, 오페라 본바나라는데 이런 데도 그 폐점했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소득층들도 그 안 오고 그러니까 폐점한다 이런 얘기고 가난한 사람 3종 세트의 폭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라면, 짜사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짜사이, 콜라, 가난쟁이 3종 세트가 최근 맹렬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자사이라는 게 잊어버려 어디서 뭔가 그 채소류 뭐 이런 거 아닌가 몰라요.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고급품이 값이 떨어지는 반면 반대로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오르는 저가품을 기펜제라고 한다. 이 기펜제라는 게 아마 영어를 쓴 것 같은데 아무리 영어의 원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제 수준으로는 이 가낭맹이 3종 세트야 기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요게 이제 기펜제 뭐 영어로 좀 써주면 어디 덧나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급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에도 그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문제다 그런 얘기죠. 연금 33년 후 이할주로 현역 수입의 50%는 유지, 저연금 대책 검토로 후생성 재정 검증. 자, 일본은 뭐 재정 검증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희 협박조로 그 뭐 몇 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그 고갈이 돼서 이제 못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봐서는 쭉 내용을 보니까 33년 후에 57년도에는 50.4%까지 저항한다. 그게 지금 100% 받는데 50이 아니고 현재 61.2%를 받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자기가 받던 거에 좀 낮춰서 받는 거죠. 이게 그 50.4%로 준다 그런 얘기네요. 전제 조건은 시사는 일정한 경제 규모나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인구도 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이제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생 그 아이를 학계 특수 출산율이 1.36으로 전제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0.7명인데 서울은 0. 경인지방은 0.5명이고 일본도 1 이하로 줄면은 지금 연금 대책이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연금액이 좀 그 젊은 사람들 뭐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 뭐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결론 낸 걸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게끔 결국 자기네들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받는 방향으로 의견을 냈다며요. 저도 뭐 받는 입장에서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솔직히. 아니, 내가 적게 받겠다. 스스로 나설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인플레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61.2%에서 50.4%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연금 대책의 검토를 본격화해서 내년에 통상국회에 관련 법 개정 제출을 목표로 한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위원회 같은 따위는 안 만들겠죠. 그 자기네들이 전문인데 어디에 이거 담당하는 데가 일본 20년 만에 새 집회 3정 발행. 금보령 기자가 아시아 경제에서 저도 며칠 전에 또그 소개를 한 겁니다만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시대에 걸맞는 집회, 기존 집회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좋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뒤에 있던 제목이 뭐냐 그러면 1만 원권엔 한국 경제 침탈 주역이라고 뭐 여러 언론에서 거의 똑같은 그 침탈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그래서 일본이 그 사람을 대겠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우에다 가지오가 아니고 여기 이 메이지 시대 경제 관료로 지내서 일본의 자본주의 아버지로 불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이 사람을 일본 입장에서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게 뭐 있냐 이게 내 얘기는 한국 언론이 굳이 과거의 치욕을 들먹일 필요가 있냐 이게 지금 내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미래를 좀 보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과거에 그냥 매몰돼 있어 가지고 한국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반일 뭐 이따위 그 좌파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자식들이라고 말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많이 침투해 있는 거 이게 다 그 정교조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텅스텐 세계 공급만 장악한 중국, NDB와 한국 주목하는 이유. 박양수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서방 중국이 장악한 텅스텐 대체 공급만 물색, 알몬티 연대 영월군 상동 텅스텐 광산 가동 목표, IMC 앤드밀 지난 2월 대구시와 1,400억 투자 협약. 미국 MBC 방송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수요가 이미 증가세에 있다면서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스가 개발 중인 강원 영월군 상동업 텅스텐 광장을 주목했다.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문을 닫았었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광맥을 찾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텅스텐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광물이다. 무기류, 자동차,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절단기계 등에 사용된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엔디비아와 TSMC 등도 텅스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2022년 입법을 통해서 2026년부터 군사 장비의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고 올해는 텅스텐의 관세를 인상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100%를 소유한 IMC 그룹 자회사 IMC 앤드밀은 지난 2월 대구시와 1,300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텅스텐 불만 제조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그럼 텅스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알몬티 상동 프로젝트 착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네요. 근데 상동 광산은 대한중석이라고 되어 있었죠. 정부가 운영하는 거였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이전에는 다 그 캔 거를 다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 뭐 경제발전하기 전에 80%가 텅스텐 수출로 먹고 살았다 하는 것도 이 그 보도 내용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일제 때부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탄광촌을 가본 적이 있다. 산을 넘으면 바로 고안이다.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집에 그 옛날 그 대한중석에서 일하셨던 분이 그 하숙을 한 적이 있었대나. 어쨌거나 뭐 아버지한테 형님 뭐 그랬었대나.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를 그 백수 때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혹시 뭐 일자리나 있을까 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아니 도시놈이 그런 데까지 와서 어디 일자리 찾는다 그러면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쨌든 얘기 들은 거로는 이게 좀 일본 36년 그 치하에서 언제 대한민국의 지하 자원을 그렇게 면밀히 일본 애들이 조사를 했는지 자관 보면은 북한의 그 광산들 그렇게 많은 거 보면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재련소도 우리나라는 뭐 현재 뭐 두 군데? 한 세 군데뿐이 없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뭐 네 군데인가 뭐 그 저기 아연재련소 그다음에 납재련소 뭐 이런 거를 돌렸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 좀 되는데 그 상동 탄광에서 텅스텐 중석이 이게 중석이라고 그럽니다. 좀 뭐 발견되길 바랍니다. 중로주도 SCO 정상들 카자흐스탄에 직결, 시진핑 푸틴도 제외. 피온구 기자가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SCO 상하이 협력기구 처음 만들 때는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 5군데인가 모여가지고 했는데 상하이에 불러 들어가지고 우리말 잘 들어 그랬던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주도해가지고 스탄 국가 좀 불러가지고 그때 뭐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는 그 여러 나라가 또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회의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서방 블록 결집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릭스 외에 또 이것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그 윤 대통령도 기껏 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갔는데 여기 세 군데 갔죠.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을 갔죠. 이런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은 좀 나라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 등 6개국의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도 모디 총리는 참석을 불참하고 대신 외무장관이 참석한다 이렇게 됐는데 중간 입장을 취하려는 거죠. 모디 총리는 마이웨이 외교. 이게 이제 트루키의 그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뭐 거의 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게 저기 전번에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쁘게 왔을 텐데 천연가스 시베리아 2 합시다 그랬더니 협약이 안 됐죠. 아주 엄청 싸게 주지 않으면은 우리 못한다. 이랬다며요. 그래서 존심 상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이번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푸틴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까지 들렸는데 베트남에서는 거꾸로 또 우리나라 찾아와가지고 문화협력 뭐 어쩌고 저쩌고 참 그 국제 외교 이 관계라는 게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네 편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 움직인다. 음.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원래 그 제 주제도 국가 생존이 먼저고 국가의 이익,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제로 주로 저도 그런 기사들조를 직관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논리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제 하는데 논리도 사실은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마침내 소셜 미디어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스쿨버스 칼부림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식 영어의 그 표현력은 참 재밌어요. 근데 그쪽 문화를 잘 모르니까 저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썼을까 모르겠어요. 중국이 마침내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저분한 스쿨버스 칼부림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토리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가 이미 됐었던 건데 이거에 그 이 아들과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중국인 그 이 여자 탑승 그 안내원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그 55세인데 그 창출을 받고 결국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술 대기업들은 마침내 민족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보기 드문 질책을 개입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뭐라고 얘기 못할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후유핑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의자가 최근에야 도시에 도착했다며 경찰은 공안이겠지 52살의 저우성을 가진 실업자라고 밝혔다. 그게 일본 그리고 그 전에 그 길림성에는 그 미국인 대학 교수들이 또 4명이 등을 찔렀죠, 등을. 이건 전문가가 찔른 것 같지. 안 죽을 만큼 찔렀단 말이에요, 칼로. 이거 의도적인 것 같아요. 테크 자이언트 텐센트는 토요일 혐오 반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저우 칼버린과 관련된 게시물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단속하게 했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왓츠앱과 페이스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슈퍼앱인 위챗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불안한 균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투자금을 계속 좀 해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이 중국의 그 국방부 유튜버들은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을 때도 그 비행기를 격추하라 이런 게시물들을 올렸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본 그 모녀가 그 다친 그 수저우는 중국 중에서도 일본 투자 중심지로 중심지 중 하나로 그 도시에 그 뭐 이거 잊어버렸습니다는 뭐 천 몇 개 기업이 있다 일본 기업이. 근데 일본 기업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아니거든 그런 거.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격상할 정도로 전쟁 주도형 러시아 경제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후이룽탕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은 경제가 핍박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2023년에 3.6% 러시아가 경제 성장을 했대요. 그 대신에 이제 강등한 데도 있는데 침공한 이후 2년 동안 제재를 무시해왔고 러시아가 세계은행은 현재 러시아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뭐 요르단강 상과 가자 진구는 그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고 그 러시아의 성장이 주로 군수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전시 활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지난해 교역은 7% 가까이 증가했고 금융 부분과 건설 부분의 활동은 각각 6.6%와 3.6%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서방이 그렇게 러시아를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그 러시아 가스를 안 쓴다 하더라도 좀 안 가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 노스트림 2는 파괴가 됐어도 노스트림 1인가 뭐 그런 거는 아직 돌아가는 건가 그런 글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인데 교체가 됐죠. 그 전에 찍은 건데 뭘 그 기념하는데 군복을 입은 장관들 앞에서 이렇게 그 축배를 드는 건지 푸틴이 지금보다는 조금 젊게 보이네. 전쟁 주도형 경제 성장,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 보면은 저는 러시아는 LNG 가스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른 거 뭐 산업 경제 발전할 게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그래서 중국에 가서 천연가스도 팔라고 그랬는데 안 됐고. 저는 그 러시아 경제는 이 지하자원의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야말반도 거기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자관 그렇게 하면서도 팔도 도시락은 아주 애용을 하고 있죠. 러시아 전체 국민이. 우리나라에서는 팔도 도시락 별 볼 일 없는데 아주 러시아에서는 히트 쳐가지고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뭐 좀 또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그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판다 그러고 그래서 또 아니 뭐 전쟁해가지고 한국 기업들 현대차도 24만 원 받고 나왔지만은
우리도 나갑니다. 아니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나가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뭐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영풍, 앙숙 고려인 향해 황산 취급 대행 일방 중단에 수출길 막혀 법정 대응 예고. 앙숙? 앙숙? 벌써 앙숙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하나요? 강기영 기자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시설 노후화와 자체 생산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이 어렵다. 그래서 영풍이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또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되면은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북봉화군 석포면이면 아주 그 벽지죠, 벽지. 그거를 갖다가 그 철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황산을 온산항,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인 온산제련소에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공짜는 아니고 해왔는데 고려인에서는 아니 우리 거 지금 수출하기도 바빠. 당신네들 거 그 처리해줄 용량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고려인 측에서는 영풍 측의 사정을 배려해 유예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해왔지만 일방적으로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 그리고 뭐 자원 75년 가문간 동업관계를 이어왔지만은 이제 3세 경영에 오면서 이 장영진 영풍 고문은 2세입니다. 고려인 회장은 3세고요. 2세들은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뒷전으로 물러났는데 이 장영진 영풍 고문으로 물러났지만은 이 2세 이쪽 고려인 측 2세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공장 입지 측면에서 그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물류 비용에 이미 게임은 쳤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이 그 부두 바다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물류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 좀 옛날에는 그 광산 옆에다가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었을 때는 경쟁력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남쪽의 그 이 광산들은 거의 이제 뭐 많이 캐가지고 거의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원료도 수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동해항으로 이 여기까지 그 벽지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 운송비가 얼마 많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물건을 또 출하를 하고 수출을 하려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영풍은 그 이 전자 계통으로 반도체 아니 PCB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재련소는 문을 접는 게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좀 오늘 그 띵킹 브릿지 타임즈로 이름을 바꿔서 첫 방송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